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들어오셨네요. 자, 이번 그 주제는 그 이윤의 본질,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를 잡은 것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그 초과 이윤 성과급 지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자, 이 설명할 순서는 첫 번째로 이 통상적인 이윤의 개념을 살펴보고, 두 번째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윤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의 역할과 이윤의 본질, 즉 첫 번째는 이제 회계적 관점이고, 두 번째는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관점이고, 자, 세 번째는 이제 기업가 정신 측면에서 그 이윤을 바라보는 건데,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한 다음에 이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초과이윤 성과급 분배 문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통상적 이윤의 정의는 뭐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면은 그 남는 것이 바로 이제 이윤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것은 이제 회계학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죠. 회계학 측면에서 그 이제 그 회계 장부에 기업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죠. 그렇죠. 매출 또 회계적인 비용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면은 이제 남는 것이 이윤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개념이 그 이윤이라는 것은 남은 것이다. 그렇죠. 남은 것. 이런 이제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경제학자의 그 관점에서 보면, 자, 우리는 회계학, 아까 이제 회계학적 관점은 그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 이것이 바로 이제 회계학에서 말하는 비용인데, 이거를 빼고 나면은 이제 남는 것이 회계적 이윤인데, 이제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은 이 총수입에서 이 기회비용을 빼고 남은 것이 경제적 이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기회비용의 명시적 비용이 이제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암묵적 비용. 여기는 이제 뭐 정상 이윤이 포함되는데, 이 정상 이윤이라는 것은 기업가가 경영 활동을 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이윤이에요. 최소한의 이윤. 자, 그것은 이윤, 말은 이윤이지만 이제 뭐예요? 비용의 개념이죠. 비용의 개념. 그것을 포함해서 이제 암묵적 비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가 고용된 그런 건물, 또 자본, 자기 거에 대해서는 비용이 지출 안 되지만은 그것도 이 생산 활동에 전념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총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뺀 그 나머지가 이제 경제적 이윤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신고전학파 또 회계학에서 말하는 이윤 이외에 이제 기업가의 역할에 따른 이윤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위험 감수자의 역할,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커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가다. 프랑스의 깡띠용 또 나이트 이런 분들이 이제 주장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윤이라는 것은 투기할 때 위험 감수에 대한 대가다. 특히 측정 불가능한 불확실성. 측정 가능한 것은 이제 뭐 보험에 들 수도 있는데 또 측정 불가능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데 대한 보수다, 대가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슌페터 같은 경우는 기업가를 기술 혁신자로 봤죠. 기술 혁신자. 슌페터에 있어서의 그 이윤이라는 것은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경우에 이윤이 발생하는데, 즉 이윤은 바로 뭐예요? 기술 혁신에 대한 대가다. 그리고 그 이윤은 기술 혁신의 주체인 기업가에게 귀속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즈너 드러커, 이런 분들은 특히 드러커는 이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경영학자인데, 기업가는 기회 포착자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걸 포착해서 중개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때 이유는 기업가가 인식한 기회에 근거해서 행한 의사결정의 기반으로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기회 포착에 대한 대가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여기 이제 세이는 존 바프티스트 세이인데, 그 프랑스 17세기, 18세기 그때 이제 인물이죠. 뭐 경제학에서는 세이의 법칙 이런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세이를 얘기하죠. 라이벤스타인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자, 기업가는 자원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조정하는 거죠.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생산을 하는데 6가지 그 요소가 있는데 보니까 한 가지가 비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기업가는 그 한 가지 그 갭인데 그것을 메꾸어 주는 역할을 한다. 바로 그것이 이제 뭐예요? 자원을 통제하는 역할인데 바로 코디네이터, 조정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 조정자의 역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가 바로 이윤인데, 이때 이분들은 이것을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카슨이라는 분은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이유는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봤는데, 이제 여기서 의사결정할 때는 이제 정보, 그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정보와 관련해서 단기 이윤과 장기 이윤으로 이제 구분을 했어요. 단기적으로는 정보가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업가는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우월한 정보 보유에 대한 대가로 이 이윤을 갖게 되죠. 일종의 뭐 독점 이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우월한 정보가 확산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거기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그 이윤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해서 자, 최근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초과 이윤에 대한 그 분배죠. 분배 문제.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2026년 바로 이제 지났죠. 상반기 이 두 기업의 그 영업이윤이 146조 원, 98조 엄청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이제 초과 이윤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협상을 통해서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뭐 구체적인 내용은 그 매스컴이나 다른 유튜브를 보면 되겠습니다. 정부도 뭐 이를
뭐 묵인 혹은 뭐 방조했다고 보는 것이 이제 타당할 것 같은데, 자, 하지만 이제 이 초과 이윤이라는 건 뭐예요? 예,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죠. 남은 거. 즉, 그러니까 초과 이윤의 개념은 일반 통상적으로 회계학적인 관점에서 총수입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거죠, 남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남으면은 뭐 안 좋을 수도 있다. 또 사회적으로 또는 기업에서 너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또 그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저거 우리가 기여한 것이 아닌가 너무 많이 남았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이제 초과 이윤이라는 개념만으로는 그 이론적 기반이 좀 취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윤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윤을 남은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와 특히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키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번째로 자, 그 초과 이윤이라고 하는 그 영업 이윤이죠. 그 영업 이윤에는 기업가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인 그렇죠. 정상 이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이름은 정상 이윤이지만 이것은 기회비용 중에서 암묵적 비용이죠. 즉 경영 활동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 개념이에요. 그래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것도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회비용.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자가 고용된 그런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영업이윤에는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는 이 반도체 사업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위험성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감수한 대가가 바로 뭐예요? 그 이윤이라는 거죠. 즉 노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비즈니스 할 때 위험을 부담하지 않죠. 부담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기업가죠. 기업가. 그걸 경영하는 기업가죠. 그래서 노조는 사실 위험성을 감수하지 않죠. 자, 세 번째는 이러한 특히 하이테크 기업의 그 영업 이유는 기업가의 기술 혁신 성과다. 기술 혁신 성과.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경우 핵심 경영진이나 엔지니어에 대해서는 뭐 많은 성과급을 주고 있죠. 스톡 옵션이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것을 전 종업원한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10만 명이다. 그럼 전부 다 주는 거죠. 평균적으로 뭐 이렇게. 이 경우는 이제 그건 아니죠. 자, 다섯 번째로 그 영업이윤에는 기업가의 그 조정 역할이라든가 의사결정, 기회 포착 등 그 다양한 역할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그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한 그 돈을 번 것은 엄청나게 돈을 벌었잖아요.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죠. 왜냐하면 그 스티브 잡스는 혁신가 입장에서 그 역할을 했잖아요. 새로운 거, 뉴 컨비네이션, 슈퍼트에 따르면은 창조적인 파괴 또는 새로운 조합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벌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이러한 그 관점 때문이죠. 만약에 이것이 아니고
이윤의 개념을 남은 것에만 국한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은 그것은 좀 나쁜 거다. 이런 그 에,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뿐만 아니라 신고전학파 관점, 또 이론 관점, 이원감수에 대한 대가, 기술혁신에 대한 대가, 조정 역할에 대한 대가, 의사결정에 대한 대가, 기회포착.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윤은 그야말로 그 이윤이라는 거죠. 이윤. 자, 뭐 여기서도 의사결정 문제가 나오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980년대 그 전후로 해서 그 이병철 회장. 사실 삼성은 그 의식주 문제, 거기 이제 소비재에 집중했었죠. 근데 그 1980년대 전후로 해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했죠. 이 비병철 회장이. 사실 그 덕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의사결정. 이거 안 했으면은 이러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봤을 때는 그 이윤의 그 요소에 여러 가지가 포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영업 이윤이 이제 크게 발생했을 때는 초과 이윤의 사후 분배라는 개념보다는 임금의 관점에서 보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인건비 증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윤이 그 발생했는데 이것을 주주라든가 관련자들 이러한 사람들과 경쟁해서 근로자가 임금보다 임금이 아닌 다른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가져간다 이윤을 그것은 좀 문제가 된다. 이 시장 경제 체제에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타당하다. 물론 인건비 증가를 통해서 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만약에 만약 이렇게 이윤에 대해서 크게 나서 이 근로자들이 가져갔다. 이걸 가져갔어요. 근로자들이 뭐 많이 가져갔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손실이 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근로자들, 종업원들이 자기가 받던 임금 중에서 이걸 채워 넣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반대 논리는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이윤을 가지고 종업원이 가져간다는 자체는 벌써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손실이 나더라도 임금을 가져갈 경우는 손실이 날 때 회사 측에서 야 종업원들한테 너희들 임금 중에서 얼마 내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이윤 이 프라핏 중에서 이윤이죠. 이 프라핏 중에서 일부를 종업원이 가져가게 되면 생겼을 때 플러스 됐을 때 마이너스 됐을 때도 또 종업원도 여기에 그 자기 임금이나 소득을 여기에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논리가 생기는 거죠. 특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남은 것이라는 개념으로만 보면은 이 시장 경제 체제와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킬 수 있죠. 즉 기술 혁신에 대한 대가다, 위험 감소에 대한 대가다. 이런 논리, 이런 개념을 무시하게 되면은 기업가 정신이 약화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큰 돈을 벌었다 그래서 이것을 노조하고 협상해서 가져갔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 기업에 대한 나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최근에 이게 이제 그 기업의 주가가 전체 코스피 지수를 견인하지 않습니까?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보면은 9,300에서 5,300으로 떨어졌어요. 400포인트가 하락했어요.
한 달 정도가 되나요? 이렇게 기간에. 근데 이러한 것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나타난 걸 보니까 이것도 뭐 작용하지 않았나? 뭐 간접적으로나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뭐 작게 보면은 뭐 누가 이렇게 뭐 기관이 어떻게 했다, 뭐 경쟁사가 어떻게 했다. 하지만은 크게 봤을 때 이것도 작용했다. 거기다가 또 이 두 회사들이 뭐 호남 반도체 문제로 뭐 800조를 뭐 투자한다, 이런 문제들을 경영 공시도 하고 그랬는데,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예요?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키는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본질적으로 보면 이것도 약화시킬 것이 아닌가. 결국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전망을 해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윤율이라는 것은 임금이나 어떤 가격처럼 하나의 그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가격 신호등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호등이 좋은 신호등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자원이 이쪽 분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신호등에 노조나 정부가 개입하게 돼가지고 이것은 이 신호등이 자율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동하지 않게 되면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역시 어떻게 보면 구조적 체제 문제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문제, 이거를 보고서 이 경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제 이론적 관점에서 많이 어프로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본질적 또 구조적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이윤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많은 시간이 또 지나고 있네요. 한 20분 이상 지나고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